퍽! 군부대 면회실에서 군하가 여군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정중사가 면회객이 보는 앞에서 25살 여군 하사를 발로 찬 거예요. 니까짓 게 면회는 무슨? 바닥에 쓰러진 여군을 내려다보며 정중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면회객으로 온 한 남성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마지막 경고다. 32살 강태호. 평범한 회사원 차림이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정중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면회객이 뭘 어쩌겠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김대 대장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중사, 당장 그만해. 대대장님 무슨... 조용히 하고 당장 나가. 김대 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 받은 전화 때문이었죠. 이 사령관님이 직접 오신다고. 3스타 사령관이 직접 움직인다는 말에 정중사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김대 대장의 시선은 계속 태호를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남성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3스타 사령관이 직접 움직이는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강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동생 지영이를 만나는 소중한 날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태호는 작은 봉투를 챙겼어요. 지영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었습니다. 지영이 요즘 어떻게 지낼까? 부대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태호는 지난번 면회가 떠올랐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던 동생이 신경 쓰였거든요. 부대에 도착한 태호가 면회실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는데 유독 한쪽 구석에서는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똑바로 앉아. 면회객 앞에서 그따위로 앉을 거야? 정중사가 한 여군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자리를 찾아 앉으려는데 그 여군이 고개를 돌렸어요. 지영이? 태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생 강지영의 얼굴에 멍든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오빠. 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영아, 얼굴이 왜 그래? 태호가 놀라서 일어서려는 순간 정중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훈련 중에 다친 거예요. 면회객이 오버하지 마세요. 훈련이라고요? 저게 훈련으로 생긴 상처예요?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동생만큼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었거든요. 면회객 주제에 군대 일에 간섭하나? 정중사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주제? 제 동생인데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 여기서 당연한 건 군기뿐이야. 그 순간 정중사가 지영이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 강지영, 면회 와서 오빠한테 헛소리나 하고 있을 거야? 아니야, 정중사님.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면회객이 보는 앞에서 저런 식으로 구는 게 정상인가요? 정중사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해? 이것도 봐준 거야. 이 애가 평소에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알아? 정중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고요? 지영이가 뭔 사고를. 모르면 닥쳐. 여기는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니야. 태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여기는 군부대였고 그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지영이가 눈빛으로 간절히 말리고 있었어요.
오빠, 제발.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에 새겨진 상처가 태호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거든요. 지영아, 정말 훈련 중에 다친 거야?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영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래, 훈련이었구나. 태호는 어쩔 수 없이 동생의 거짓말에 맞춰줬어요. 더 이상 추궁했다가는 지영이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면회 시간 내내 정중사는 지영이를 감시했습니다. 마치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당장 끌고 가겠다는 식이었어요. 시간 됐다. 면회 끝. 정중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도 말이었죠. 아직 10분 더 남았는데요. 태호가 항의했지만 정중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여기서는 내가 시간을 정해. 싫으면 다음에 오지 마. 뭐라고요? 못 들었어? 다시 말해줄까? 정중사가 도전적으로 태호를 바라봤어요. 태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결국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아, 몸 조심해. 응, 오빠. 걱정하지 마. 지영이가 억지로 웃으며 답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태호는 알 수 있었어요. 부대를 나서는 태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회사원인 그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어떡하지? 태호가 중얼거리며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님,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한 병사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강지영 하사 오빠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병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한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김일병이라고 합니다. 부대 근처 카페에서 만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강지영 하사 관련해서요. 형님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김일병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태호의 목소리에 긴장이 스며들었어요. 정중사가 지영이 누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유가 뭔데요? 예쁘다는 이유로요. 김일병의 말에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중사가 지영이 누나한테 관심을 보였는데 누나가 거절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거절했다고 괴롭힌다고요? 네. 정중사 아버지가 이 지역 국회의원이라서 아무도 말리지 못해요. 태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동생이 고생하고 있었다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히는 건가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예요. 이유 없는 얼차려, 폭행, 면회 금지 협박. 심지어 다른 병사들한테도 지영이 누나를 따돌리라고 지시했어요. 김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나요? 누가 신고해요? 정중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돼요. 태호는 답답했어요. 권력 앞에서는 정의도 소용없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형님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영이 누나가 너무 힘들어해서. 김일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 태호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호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평범한 회사원인 그에게는 아무런 권력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상대는 국회의원의 아들이고 무대는 군부대였어요. 진짜 답답하다. 태호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군대 내 부당대우 신고 방법을 검색해 봤습니다. 국정감사실 신고, 국방부 헬프라인, 군인권센터, 여러 방법이 나왔지만 김일병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중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과연 저런 신고가 제대로 처리될까요? 다음 날 월요일 태호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태호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태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태호는 혼자 국정감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부당대우 신고 게시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놨지만 쉽게 클릭되지 않았어요. 정말 도움이 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빠야? 지영이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오빠, 나 지금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해. 왜? 무슨 일이야? 정중사가 내일부터 면회 금지시킨대. 뭐라고? 태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오빠가 어제 뭔가 알아본다고 했다며? 그래서 화가 났나 봐. 그게 무슨, 어떻게 알았지? 모르겠어. 하지만 정중사가 알고 있더라고. 태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김일병과의 만남이 들켰다는 뜻인가요? 지영아, 너 괜찮아? 괜찮긴. 오빠 당분간 면회 오지 마. 더 심해질 것 같아. 뭐가 더 심해져? 지영아, 오빠 끊을게. 누가 와?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호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럴 수는 없다. 그는 즉시 국정감사실 신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중사의 부당행위와 권력 남용에 대해 상세히 적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신고로 정말 뭔가 바뀔까? 그날 저녁 태호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변호사 상담, 언론 제보, 시민단체 신고. 하지만 모든 방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실한 보장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이에 지영이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어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태호는 밤늦도록 고민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자신에게 과연 동생을 지킬 힘이 있을까요? 그때 문득 오래된 명함 하나가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군 관련 특강을 했던 예비역 장교의 명함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태호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과거에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카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화요일 태호는 반차를 내고 국정감사실을 찾아갔습니다. 부당대우 신고건으로 왔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신고서 작성하시고 증거자료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세요. 태호는 밤새 정리한 내용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정중사의 권력 남용, 개인적 감정에 의한 부당대우, 폭행. 접수 완료됐습니다. 조사까지는 대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돼요. 한 달이요? 네, 군부대 내부 조사가 필요해서요. 태호는 답답했어요. 한 달이면 지영이가 얼마나 더 고생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더 빠른 방법은 없나요? 상황이 급해서. 죄송하지만 절차상 그게 최선입니다. 국정감사실을 나선 태호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국방부 헬프라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 내 부당대우 신고하고 싶은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태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상담원이 말했어요. 일단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직접 신고해 보셨나요? 지휘관이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급 부대로 신고하시거나. 상급 부대요? 네, 사단 본부나 군단 본부 같은 곳이요. 태호는 뭔가 이상했어요. 상담원의 설명이 너무 매뉴얼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나요? 물론이죠. 저희가, 아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가해자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런 건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상담원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점심때 태호는 군인권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예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고 증인도 필요하죠. 동생이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복이 두려워서. 그게 바로 문제점이에요. 피해자가 침묵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태호는 벽에 막힌 기분이었어요. 회사로 돌아온 태호는 더 답답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들은 답은 비슷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실한 보장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호 씨,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팀장이 물어봤어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말하기 어려운 거면 괜찮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감사합니다. 태호는 팀장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이런 일을 회사 사람들에게 털어놓기는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태호는 인터넷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군대 내 부당대우 해결 사례.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대부분 몇 년씩 걸린 사건들이었어요. 그것도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경우에만 해결됐죠. 언론 제보는 어떨까? 하지만 지영이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어요. 신상이 공개되면서 말이죠. 정말 답이 없나? 태호가 한숨을 쉬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형님, 김일병입니다. 어제 만난 그 병사였어요. 아, 김일병. 무슨 일이에요? 형님, 혹시 어디 신고하셨나요? 네, 몇 곳 다녀왔는데요. 왜 그러세요? 지금 부대가 난리예요. 정중사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김일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인데요? 누군가 외부에서 신고했다는 게 들켰나 봐요. 정중사가 지영이 누나를 더 심하게 괴롭히고 있어요. 태호는 자신이 한 신고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지영이는 어떤가요? 격리됐어요. 아예 다른 병사들과 접촉 못하게 하고. 격리요? 명목상으론 반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감금이에요. 태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겠어요. 정중사가 완전히 선을 넘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태호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젠장. 평범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때 태호는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군대에서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지휘계통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휘계통? 대대장 위는 연대장, 그 위는 여단장, 사단장. 태호가 중얼거리는 순간 옆에서 듣던 동료가 의아해했어요. 태호 씨, 군대 계급 구조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아요? 혹시 군인이었어요? 아,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예요. 태호는 당황해서 대충 둘러댔어요. 하지만 사실 태호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군 내부 구조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사단장, 군단장, 심지어 각 계급의 권한과 책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일반 회사원이 어떻게 저런 걸 다 알지? 동료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태호는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정식 루트로는 안 된다. 그럼 다른 방법을.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직접 만나자. 태호는 결심했어요. 내일 다시 부대에 가서 정중사와 직접 대면하기로 말이죠. 비록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오후 태호는 다시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면회가 아니라 상담하러 왔습니다. 상담이요? 네, 제 동생 강지영 하사 관련해서 지휘관과 상담하고 싶어요. 경비병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런 건 미리 신청하셔야. 급한 일이에요. 잠깐만이라도. 태호의 간절한 표정에 경비병이 망설였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10분 후 정중사가 나타났습니다. 뭔 일로 왔어? 정중사의 말투가 어제보다 더 건방졌어요. 정중사님, 제 동생 일로 얘기할 게 있어요. 얘기? 뭔 얘기? 개인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중사는 콧웃음을 쳤어요. 개인적으로? 여기가 내 집이야? 군대가 만만해 보여? 그런 뜻이 아니라. 닥쳐.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태호는 주변에 다른 병사들이 보고 있어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당한 대우? 그게 뭔 소리야? 정중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병사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폭행이나 괴롭힘 같은. 폭행? 야, 이 새끼가 지금 나를 폭행범이라고 하는 거야? 정중사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태호는 당황했어요.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만약? 추측으로 군인을 모독하는 거야? 아닙니다. 다만 제 동생이 너무 힘들어해서. 힘들어? 군대가 놀러 온 곳이야? 정중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야. 그것도 모르고 보냈어?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태호가 말도 안 되는 클레임을 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정중사의 술수였습니다. 정중사님, 잠깐만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곳? 뭔 비밀스러운 얘기야? 정중사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면 뭔가 숨길 게 있는 거야? 태호는 진퇴양난이었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지영이를 포기하는 거고 계속 밀어붙이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정중사님, 제발 한 번만 얘기를. 제발, 지금 나한테 애걸하는 거야? 정중사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야들아, 봤지? 이게 요즘 민간인들 수준이야. 군대 와서 떼쓰기나 하고. 병사들이 킬킬 웃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지영이만 더 힘들어질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대대장님과 상담할 수 있을까요? 대대장님? 너 지금 지휘계통 무시하는 거야? 정중사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내가 여기 중대 선임인데 나를 건너뛰고 대대장님한테 간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완전히 군기 무시하고 있잖아. 정중사가 다른 병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야들아, 저런 면회객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거 알지? 군인 무시하고 개기는 거 봤지? 네, 정중사님.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태호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중사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지막? 지금까지도 충분히 봐준 거야. 정중사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 그럼 제 동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 동생? 군기 교육 열심히 받고 있어. 걱정 말고. 정중사의 말에 숨겨진 위협이 느껴졌어요. 태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진짜 지영이에게 해가 갈 것 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태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정중사가 다시 말했어요. 아, 그리고 혹시 또 어디 신고하거나 그러면 내 동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거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대를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야 태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말이죠. 정식 루트도 안 되고 직접 만나도 안 되고 그때 태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군대에는 상명하복이 절대적이라고. 태호는 예전에 들었던 얘기를 기억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계급이 절대적이고 상급자의 명령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정중사보다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하지만 문제는 그런 높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연대장 면담 신청, 여단장 접견, 사단장 민원. 하지만 모든 방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때 태호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군대 지휘 체계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연대는 대대 3개, 여단은 연대 3개, 사단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구조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알지? 태호는 의아했어요. 분명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세한 것들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지영이를 도와야 한다. 그때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형님, 큰일 났어요. 김일병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영이 누나가 쓰러졌어요. 태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정중사가 오늘 오후부터 계속 괴롭혔는데 누나가 견디다 못해 쓰러진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의무실에 있는데. 형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태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 이사령관님. 언제 저장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왜인지 그 번호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언제 사령관 연락처를? 태호는 머리가 띵했어요. 분명 자신은 평범한 IT 회사 과장인데 어떻게 군 고위급 인사의 연락처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영이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태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뭐든 시도해보자.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저 혹시 이사령관님이십니까? 그런데 누구십니까? 태호는 잠시 멈칫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강태호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몇 초의 침묵 후 이사령관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호야? 정말 너냐? 네, 맞습니다.
세상에, 내가 왜 갑자기 연락을? 이사령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태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사령관이 자신을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걸까요? 사령관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급한 일? 무슨 일인데? 제 동생이 군복무 중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태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이사령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느 부대지? 춘천의 제7보병대대입니다. 제7보병대대. 김중령이 대대장인 곳이군. 이사령관이 즉시 부대를 파악하는 모습에 태호는 놀랐어요. 가해자가 누구지? 정중사라는 선임이에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서. 국회의원? 누구?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상관없어. 지금 당장 그 부대로 간다. 네. 지금요? 태호야, 내가 연락했다는 건 정말 급한 일이라는 뜻이지? 네, 그렇습니다. 제 동생이 오늘 쓰러졌다고. 알았다. 1시간 안에 도착할 테니까 그 부대에서 기다려. 하지만 사령관님,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면서. 모른다고? 태호야, 농담하나? 이사령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널 어떻게 모르겠어. 너는. 그때 태호의 머릿속에 뭔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물가물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군복을 입은 자신, 경례하는 모습, 훈련받는 장면들. 사령관님, 혹시 제가. 그래, 너는 내가 아끼던 부하였어. 특전사에서 말이야. 특전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태호의 뇌리에 더 많은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검은 베레모, 극한 훈련, 해외 파견, 표창장. 기억나기 시작하지? 너는 우리 부대 최고의 장교였어. 제가 장교였다고요? 대위 전역이었잖아. 그것도 국군의 날 표창까지 받고. 태호는 현기증이 났어요. 자신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특전사 출신 대위였다니. 왜 갑자기 기억을 잃었지? 저도 모르겠어요. 최근 들어서야 조금씩.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내 동생이 우선이야. 이사령관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제7보병대대라고 했지? 네. 정중사 이름이 정확히 뭐야? 정민석 중사입니다. 정민석? 정민석? 이사령관이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아, 정광수 국회의원 아들이군. 아, 네. 그런가 봐요. 그 양반 아들이 말썽을 피우는군. 이사령관의 말투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사령관님, 일이 커지는 건 아니죠? 커지는 게 아니라 이미 큰일이야. 내 전 부하의 가족을 건드렸으니까. 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나요? 중요한 사람? 태호야, 너는 내가 20년군 복무하면서 만난 최고의 장교였어. 이사령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왜 전역했는지 지금도 아쉬워. 동생 때문이라고 했지? 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래, 가족이 우선이었지. 그래서 더 존경스러웠어. 태호는 자신의 과거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사령관님, 정말 와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지. 지금 출발한다. 혹시 민망한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요? 민망? 태호야, 나는 삼성 장군이야. 삼성 장군. 즉 중장이라는 뜻이었어요. 중장님이 직접 대대급 부대에 오신다면 그럼 난리가 나겠지. 특히 내 동생을 괴롭힌 놈들은 말이야. 이사령관의 말에서 확신에 찬 힘이 느껴졌어요. 1시간 안에 도착할 테니까 그 부대 정문에서 기다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호야. 네.
앞으로는 이런 일로 혼자 고생하지 마. 연락만 하면 돼.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고맙긴 당연한 일이지. 전화가 끊어진 후 태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출신 대위, 국군의 날 표창, 해외 파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삼성 장군이 직접 움직인다는 것이었어요. 1시간 후면 태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거였어요. 그는 부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50분 후였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태호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었어요. 위잉 위잉.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호위 차량과 함께 부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뭐야? 저게 뭐지? 부대 정문에 경비병들이 웅성거렸어요. 차량에서 내린 헌병들이 재빠르게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원 집합, 긴급 집합. 부대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군복에 삼성이 달린 50대 남성, 이사령관이었어요. 사령관님 입장하신다. 헌병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부대 안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차렷, 경례.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했습니다. 김대대장이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사령관님, 갑작스러운 시찰이 아니다. 이사령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특별 사안으로 왔다. 김대대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삼성 장군이 특별 사안으로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사령관이 태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 고생했다. 사령관님. 태호가 경례하려는 순간 이사령관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예비역이니까 경례는 안 해도 돼. 하지만 태호의 몸은 자연스럽게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몸에 배인 습관이었어요. 이 장면을 본 김대대장과 정중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 면회객이 사령관님과 아는 사이. 김대대장. 네, 사령관님. 김대대장이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강지영 하사는 어디 있나? 강지영 하사요? 그 병사가 무슨. 지금 당장 데려와라. 이사령관의 목소리에 유예는 없었어요. 네. 즉시. 김대대장이 정중사를 급히 불렀어요. 정중사, 강지영 하사 당장 데려와. 정중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삼성 장군이 와서 강지영을 찾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사령관님 실례지만 강지영 하사가 무슨 문제라도. 문제? 그 병사를 괴롭힌 게 누구인지부터 얘기해보자. 이사령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김대대장은 식은땀이 났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거든요. 저희 부대에 그런 일은. 김대대장. 네.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사령관이 태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분이 바로 강지영 하사의 오빠 강태호 전 대위다. 전 대위. 주변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평범한 면회객이라고 생각했던 남성이 전직 군 장교였다니. 강태호 대위. 김대대장이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혹시 특전사 출신 강태호 대위십니까? 맞다. 이사령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국군의 날 표창을 받은 그 강태호 대위 맞다. 김대대장은 현기증이 났어요. 특전사 출신의 국군의 날 표창까지 받은 장교를 평범한 민간인으로 대한 거였어요. 더욱이 그런 사람의 가족을 부하들이 괴롭혔다니. 사령관님, 저희가 마냥 모르고 군인을 괴롭히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한가?
이사령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군인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 가족을 괴롭혔다고? 그때 정중사가 지영이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지영이는 얼굴이 창백하고 걸음걸이도 불안했습니다. 지영아. 태호가 달려가려 했지만 이사령관이 손으로 막았어요. 잠깐, 태호야. 지금부터 내가 처리한다. 이사령관이 지영이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강지영 하사, 괜찮나? 네. 네. 지영이가 깜짝 놀라며 경례했어요. 갑자기 삼성 장군이 자신에게 말을 걸자 당황한 거였죠. 편하게 해도 된다. 내가 바로 강태호 대위의 동생이구나. 네. 저희 오빠가 대위라고요? 지영이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래. 내 오빠는 우리나라 최고의 특전사 장교였다. 이사령관이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 사람의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니. 이사령관의 시선이 정중사에게 향했어요. 정중사, 내가 이 병사를 괴롭혔다는 게 사실인가? 정중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자신이 괴롭힌 여군의 오빠가 특전사 출신 장교였다니. 그건, 대답해라. 저는 그냥 군기, 개인적 감정으로 병사를 괴롭힌 게 군기인가? 이사령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군대를 우습게 본 건가? 정중사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김대대장. 네. 사령관님. 정민석 중사 즉시 구속하라. 네. 군기 위반, 부하 폭행, 직권남용. 모든 혐의로 구속 조치하라. 네. 알겠습니다. 김대대장이 급히 명령을 내렸어요. 정중사 즉시 구속. 헌병들이 정중사를 에워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군대에서 아버지는 소용없다. 이사령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군법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정중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시선이 태호에게 향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했던 남성이 삼성 장군이 아끼는 특전사 출신 대위였다니. 완전한 반전이었어요. 정중사가 끌려간 후 부대는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령관이 태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태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사령관님. 태호도 조금씩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이사령관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이사령관이 갑자기 태호를 향해 경례를 했어요. 강태호 전 대위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 순간 부대 앞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삼성 장군이 민간인에게 경례를 한다고? 김대대장을 비롯한 모든 군인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사령관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태호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이사령관은 경례를 유지했어요.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경례다. 이사령관이 경례를 마치고 주변 군인들을 둘러봤어요. 너희들은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구나. 사령관님,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김대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특전사 출신? 그 정도가 아니야. 이사령관의 목소리에 자긍심이 가득했어요. 강태호 대위는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전 장교였다. 최고의? 그래. 해외 파견 임무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사령관이 태호를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국가 기밀이라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이분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 12명이 목숨을 건졌다. 태호의 기억이 더욱 또렷해졌어요. 사막의 뜨거운 태양, 총성, 인질들의 절규. 그리고 그 작전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어. 부상을?
지영이가 오빠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래. 그때 파편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이사령관이 말을 멈췄어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 장애가 생겼던 거군요. 그래. 그래서 너는 많은 기억을 잃었어. 특히 군대 관련 기억들을. 그래서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이사령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들은 심한 충격 때문에 일부 기억이 봉쇄됐다고 했어. 그런데 왜 전역을? 김대 대장이 궁금해했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 이사령관이 대신 대답했어요. 태호는 혼자 남은 동생을 키우기 위해 전역을 선택했어. 모든 사람들이 태호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어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영웅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니. 그때 내가 얼마나 말렸는지 모른다. 이사령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섞였어요. 하지만 태호는 단호했어. 동생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그런 일이 있었어? 지영아, 내가 기억을 못해서 말하지 못했어. 태호가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너는 내 자랑이야. 이사령관이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강지영 하사, 내 오빠는 진짜 영웅이야. 그런 사람의 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다니. 이사령관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김대 대장. 네, 사령관님. 이 부대 전체를 재조사하라. 다른 부당 대우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 네,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지영 하사는 당분간 특별보호 대상으로 관리하라. 네, 알겠습니다. 이사령관이 태호에게 다가왔어요. 태호야, 기억이 돌아온 것 같은데 어떠냐?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요. 사령관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렇다면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나? 돌아온다고요? 군대로 말이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내 같은 인재가 필요하거든. 태호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령관님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이 좋아요. 지금? 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면서 지영이를 지켜보는 게 제 행복이에요. 이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태호답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건 말이야. 다만 태호가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누군가 내 가족을 건드리려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는 예전의 특전사 대위다운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이사령관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그거면 됐다. 이사령관이 부대 전체를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군인들 들어라. 강태호 전 대위는 우리나라의 영웅이다. 그리고 강지영 하사는 그런 영웅의 동생이야. 앞으로 이 두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무례하게 굴면 이사령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직접 처리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태호는 감격했어요.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상관이 있다니.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당연한 일이지. 내가 나라를 위해 한 일을 생각하면. 이사령관이 태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앞으로도 연락 자주 하자. 알겠지? 네, 사령관님. 그리고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해. 네. 이사령관이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강지영 하사, 내 오빠를 자랑스러워해도 돼. 네. 이미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오빠, 나 정말 몰랐어. 오빠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지영아, 나는 그냥 내 오빠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사령관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구나. 진짜 영웅은 조용히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령관이 떠난 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태호와 지영이를 보는 눈빛이 경외감으로 가득했어요. 김대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강태호. 아니, 강대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대대장님,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태호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김대대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대위님은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할 뿐입니다. 과거 일은 이제 됐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태호가 악수를 청하자 김대대장이 감격하며 두 손으로 맞잡았어요. 네, 강지영 하사는 저희가 책임지고 잘 보호하겠습니다. 태호와 지영이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형제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빠, 정말 몰랐어. 지영이가 오빠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빠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지영아, 나는 그냥 내 오빠야. 태호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대단한 건 없어.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 때문에 저녁까지. 후회 안 해.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태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를 키우면서 내가 더 많이 배웠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말이야. 지영이가 울먹였어요. 오빠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고생? 무슨 소리야. 내 인생 최고의 보람이었는걸. 정말? 정말이야. 우리 지영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게 내 최대의 자랑이야. 태호가 동생을 꼭 안아줬어요. 앞으로는 누구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응, 오빠. 지영이가 태호의 품에서 말했어요. 오빠, 나도 오빠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너는 이미 충분히 멋져.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뎌냈잖아.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어. 혼자? 지영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태호가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오빠, 그리고 앞으로는 뭔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해. 혼자 참지 말고. 응. 지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근데 오빠 기억이 다 돌아온 거야?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 태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억났어. 뭔데?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말이야. 태호가 지영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는 강지영의 오빠 강태호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지영이가 감동해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영아. 그날 저녁 태호는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했어요. 팀장님, 제가 며칠 쉬어도 될까요? 무슨 일이에요? 동생이랑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가족이 우선이니까. 전화를 끊은 태호는 지영이와 함께 부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될까? 뭐가? 정중사 같은 사람 말이야. 이미 끝났어. 사령관님이 직접 처리하셨으니까. 태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어떻게 확신해? 군대는 위계 질서가 확실한 곳이야. 삼성 장군이 직접 움직였다는 소문이 퍼지면. 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거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 안에서 지영이는 영웅의 동생으로 불렸어요. 모든 군인들이 그녀를 존중했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앞장서서 도와줬습니다. 김대대장은 정기적으로 태호에게 지영이의 근황을 보고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어요. 한 달 후 태호는 다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면회가 아니었어요. 강 대위님, 어서 오세요. 경비병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편하게 해주세요. 태호가 웃으며 말했지만 모든 군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면회실에서 만난 지영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 돌아왔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 나도. 어때? 요즘 괜찮아? 완전 좋아. 모든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 지영이가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오빠, 나 이제 진짜 군인다워진 것 같아. 어떻게? 당당해졌어. 오빠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동생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태호는 뿌듯했어요. 지영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워. 정말? 정말이야. 내 최고의 자랑이야.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둠을 이겨낸 후에 따뜻한 햇살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태호는 깨달았어요. 진짜 영웅은 화려한 무공훈장이나 계급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응? 고마워. 뭐가? 모든 거. 나를 지켜줘서 사랑해줘서. 모든 거. 바보야. 고맙긴 뭘. 당연한 거지. 태호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단어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강태호에게는 특전사 출신이라는 화려한 과거보다 강지영의 오빠라는 현재가 더 소중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오늘 이 순간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강태호와 강지영 남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도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 평범해 보이지만 숨겨진 대단한 이야기가 있는 분을 아시나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 큰 희생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